랑베르는 9월 초순의 며칠 동안 리유의 곁에서 진지하게 일을 했었다. 단지 그는 남자 고등학교 앞에서 곤잘레스와 그 두 청년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날에만 하루 휴가를 요청했었다. 그날 정오에 곤잘레스와 신문기자는 그 두 녀석이 웃으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요전에는 운이 나빴지만 그런 경우는 예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 주일은 그들의 경비 근무가 없었다. 다음 주일까지 참아야만 했다. 그때 가서야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었다. 랑베르는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곤잘레스는 그러면 다음 월요일에 만날 약속을 미리 해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랑베르를 마르셀과 루이 집에 있게 하기로 했다. 우리 약속을 하지 자네하고 나하고 말이야. 혹시 내가 오지 않거든 자네가 곧바로 저 친구들 집으로 가게. 어디에 사는지 가르쳐 주겠네. 곤잘레스가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르셀인지 루이인지가 가장 간단히 해결하려면 즉시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사람만 아니라면 네 사람이 먹을 것은 있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이해하리라는 것이었다. 곤잘레스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부두 쪽으로 내려갔다. 마르셀과 루이는 마린느가의 맨 끝에 있는 바다 쪽 도로로 난 시의 문 바로 옆에 살고 있었다. 벽이 두껍고 창에 페인트 칠을 한 나무 덧문이 달려 있으며 아무 장식도 없는 어두운 방들이 들어서 있는 스페인식의 자그마한 집이었다. 그 젊은이들의 어머니가 쌀밥을 내놓았다. 이 나이 많은 여인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얼굴이 온통 주름살 투성이었다. 곤잘레스는 깜짝 놀랐다. 시중에는 이미 쌀이 동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시의 문에서 적당히 마련하지요. 마르셀이 말했다. 마르셀은 먹고 마셨고 곤잘레스는 그가 정말 참된 친구라고 말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신문 기자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한 주일을 보낼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은 두 주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경비 근무의 차례는 경비대의 수를 줄이기 위해 2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랑베르는 이 두 주일 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줄곧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던 것이다. 그는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에 빠졌다. 한가로이 지내다가 갑자기 그 고달픈 고역을 치르는 처지로 바뀌는 바람에 거의 꿈도 기력도 얻게 되고 말았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있을 자기의 탈출에 대해서도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단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주일이 끝날 때 처음으로 자신이 그 전날 밤에 취했었다고 리에에게 고백한 점이다. 술집에서 나왔을 때 그는 갑자기 사타구니가 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겨드랑이가 아프고 두 팔도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그는 이것이 바로 패스트 증세라고 생각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반사적인 동작은 그 자신도 리웨와 함께 이성적인 행위가 못 된다고 인정했지만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 그곳에서 시의 벽돌담 너머로 소리 높여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가 뛰어 올라간 언덕은 좁은 장소였으며 거기서도 역시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랑베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몸에 어떤 전염 증세도 없음을 알고 자신의 갑작스러운 발작이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걸 느꼈다고 얘기했다. 류에는 인간이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하튼 그러한 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가 말했다. 랑베르와 헤어질 때 류에는 오늘 아침 오통 씨가 나에게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하고 말했다. 류에는 이어서 그는 나에게 당신과 아는 사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당신에게 충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밀수꾼들과 자주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그런 행위가 유별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고 말을 계속했다. 왜 그런 말을 해 주십니까?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랑베르가 의사의 손을 쥐면서 말했다. 문 어귀에서 랑베르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류에는 패스트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그가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내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는 거죠? 막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류에는 늘 하던 버릇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은 랑베르 자신의 문제이고 랑베르는 행복을 택한 것이며 류에 자신은 이를 반대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릇되었나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왜 저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류에가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나 역시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지요. 그 다음날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함께 일만 했다. 다음 주에 랑베르는 마침내 그 작은 스페인식 집으로 옮겨갔다. 거실에 그의 침대가 놓여졌다. 젊은이들은 밥을 먹으러 집에 돌아오는 일도 없었고 또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해달라는 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랑베르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거나 그들의 늙은 어머니와 얘기를 하면서 보냈다. 그 여인은 몸이 야위었고 활동적이었으며 검은 옷을 입고 주름살 투성이의 갈색 얼굴에 아주 깔끔한 흰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여인은 별로 말이 없었는데 랑베르를 바라볼 때면 두 눈에 미소를 가득 담을 뿐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애인한테 패스트균을 옮길까봐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었다. 랑베르는 그럴 위험성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와 같은 경우란 매우 드문 것이고 반면 이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될 위험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분은 상냥하신 모양이지요? 노파는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아주 상냥합니다. 예쁜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그 여인이 말했다. 랑베르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미사에 나가고 있는 그 노파가 물었다. 랑베르가 믿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 여인은 다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탈출하려는 거라고 말했다. 그녀를 꼭 만나야겠군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얼 바라고 여기 남아있겠어요? 그 여자는 그렇게 다시 말을 이었다. 랑베르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 장식도 없는 회를 바른 벽 둘레를 빙빙 돌았으며 벽에 못으로 박아놓은 부채들을 만져보거나 테이블 덮개 끝에 달린 털실을 세어보곤 했다. 젊은이들은 저녁 무렵이면 돌아왔다. 그들은 아직 기회가 좋지 않다고 얘기해 줄 뿐 별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마르셀은 기타를 쳤고 그들은 증류주를 마시기로 했다. 랑베르는 생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요일에 마르셀이 들어오면서 내일 저녁 12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고 말했다. 그들과 같이 근무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패스트에 감염되었으며 평소 그와 함께 방을 쓰던 또 한 사람은 격리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2, 3일 동안은 마르셀과 루이만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밤 동안에 그들은 마지막 세세한 일을 잘 준비해 놓을 거라고 했다. 다음 날이 되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다. 랑베르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제 기쁘시겠죠? 노파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은 하늘도 찌푸린 데다가 습도가 높고 무더워 숨막힐 듯한 날씨였다. 패스트에 대한 소식은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스페인 노파는 여전히 명랑한 기분이었다. 이 세상엔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녀가 말했다. 마르셀이나 루이와 마찬가지로 랑베르도 옷을 벗어 붙인 채로 있었다. 그러나 어떤 짓을 해봐도 그의 어깨와 가슴에는 땀이 흐르기 마련이었다. 덧문을 닫아버린 채 어둠침침함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방신이 거무스름하게 보였으며 번쩍거렸다. 랑베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는 오후 4시가 되자 돌연 옷을 입더니 외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심하세요. 오늘 자정이니까.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요. 마르셀이 말했다. 랑베르는 의사의 집에 갔다. 류이의 어머니는 그에게 높은 지대에 있는 병원에 가면 류이를 만나게 될 거라고 일러주었다. 초소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성거리고 있었다. 한 하사관이 눈을 부릅뜨고 어서들 가요! 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움직였으나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이었다.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단 말입니다. 저고리까지 땀투성이인 하사관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인적인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랑베르가 하사관에게 통행증을 보여주자 그는 타루의 사무실을 가르쳐 주었다. 사무실 문을 마당 쪽으로 향해 있었다. 랑베르는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는 파늘로 신부와 마주쳤다. 약품과 눅눅한 이불 냄새가 풍기는 백색 칠을 한 더러운 방에서 타루는 검은색 탁자 건너편에 앉아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린 채 팔뚝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아직 있었군요. 타루가 말했다. 네, 류에 선생님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는 병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라도 해결될 일이라면 그게 더 좋겠는데요. 왜요? 그는 지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처리하고 그에겐 안 맡기려고요. 랑베르는 타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타루는 야윈 모습이었다.